안녕하세요. 마르코스 쌤입니다. 네, 요번 영상에서는요. 네, 이제 제가 받은 이제 질문 중에 하나에 대한 이제 답변 겸해서 이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주제냐면은 예전에 제가 올린 영상 중에 학원 강사에 대한 학원 강사로서의 어떤 업무, 그다음에 취직할 때라든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얘기를 이제 영상으로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보신 것 같은데 어쨌든 한 분이 네,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질문의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네, 학원 강사 하면은 돈 많이 벌 수 있나요? 네, 딱 그냥 이렇게 딱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네, 돈 많이 벌 수 있나요?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진지하게 직업으로서 선택하기 어떤지 궁금합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나이 어린 분은 아닌 것 같고 네, 느낌인데 저도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래도 성인이신 분인 것 같아요. 성인이시고 좀 약간 나이가 어리신 분은 아닌 것 같고 진지하게 이제 학원 강사로서 이제 직업을 학원 강사를 이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질문이었는데요. 사실 이게 학원 강사들이 급여와 관련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월 수입과 관련된 부분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딱히 공개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다른 직종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들한테 본인의 급여, 월급 얼마 벌어요,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하는데, 근데 이제 특히나 학원 강사들 같은 경우는 그 강사들의 급여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편이에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대기업 2년 차다, 5년 차다, 직급이 대리다, 과장이다 하면 어느 정도 급여를 받는지를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또는 공무원이면 어떻고, 그다음에 공기업이면 어떻고 이런 게 다 있는데, 이 학원 강사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예를 들어 경력이 얼마가 됐고, 이 선생님의 학벌이 어떻고, 이런 거에 따라서 금액을 얼마 정도 받는다에 대한 통계가 거의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월 급여가 얼마가 되는지도 좀 궁금하신 것 같고, 또 더불어 이 일을 열심히 하면은 좀 약간 금전적인 부분에서 크게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있으신 것 같고,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영상이 네, 약간 민감한 얘기일 수 있는 말 그대로 학원 강사의 돈, 급여, 월급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더불어 강사로서 일을 하면서 좀 급여를 많이 받거나 본인의 처우 개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또는 급여 협상, 임금 협상 같은 걸 할 때 어떻게 준비하시면 좋을지,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어떻게 본인이 학원 강사로서 계속해서 뻗어나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강사 급여. 정확히 얼마 받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강사들의 급여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서요. 어떤 분들은 정말 말 그대로 억대 연봉을 막 받으시는 분도 계신 반면, 말 그대로 최저시급에 가까운 금액을 받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이 분포도가,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많이 분포되어 있는 이제 약간 금액선이 있긴 하겠지만, 이게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받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강사들이 일반적으로 급여를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강사로서 이제 취직을 하셨을 때 학원에서 나한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첫 번째가 월급제. 그죠? 저 일반적으로 기업체나 이렇게 일하실 때 한 달 동안 일하시면은 정해진 급여를 지급받는 급여로 받는 그런 월급제가 있고 두 번째는 비율제라고 해서 학생들의 수라든가 또는 요번 달에 내가 학생들을 통해서 벌어들인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학원에 이제 낸 학원비를 통틀어서 그 중에 몇 퍼센트를 선생님이 갖고 몇 퍼센트 학원이 갖고 이런 식으로 비율제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 이제 비율제의 경우에는요, 고등학생들을 가르치신다든가 아니면은 좀 큰 학원에서 수업하시는 분들이 좀 비율제를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고, 작은 학원, 이게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학원의 규모하고 상관이 없는 거긴 한데, 보통 작은 학원이나 초중등 쪽 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월급제를 받으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과연 나에게 더 유리하냐? 이거는
말 그대로 선생님의 능력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제 생각에는 일단 급여는 비율제가 높은 급여를 받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월급제를 하는 경우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어떤 학원에 취직을 하셨어요. 근데 월급제 학원이에요. 그러면 이 원장님이 선생님한테 급여를 지급하려고 이제 정할 때 선생님은 이제 좀 원하는 만큼의 급여를 이제 뭐 예를 들어 제시를 하겠죠. 예를 들어서 월 500만 원을 받고 싶다든가 600만 원 받고 싶다든가 이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 일반적으로 월급제 학원들의 경우에는 선생님의 어떤 급여에 대해서 처음에 오신 선생님의 급여를 어느 정도 그 학원 자체적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선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예를 들어서 학벌이 좋은데, 나는 지금 학원 강사로서는 신입 강사지만, 나는 뭐 명문대학을 나왔고, 명문고등학교 나왔는데, 그럼 당연히 돈 더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학원 강사한테 중요한 거는 사실, 네, 출신 대학이 아니에요. 이게 출신 대학이 당연히 중요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물론 중요하죠. 그거는 이 선생님이 신입 선생님일 때는 중요합니다. 이분이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좀 그냥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대학을 나온 분과 말 그대로 공부를 엄청 많이 해야 갈 수 있는 대학을 나온 분이 있다면 아무래도 좋은 대학 나온 분을 선호하게 되겠죠. 근데 이 강사로서 일을 해보시면 사실 내가 어느 수준까지의 뭐 공부를 했다. 정말 뭐 인류대를 갈 정도의 공부를 했다. 아니다. 이게 강사로서의 능력을 평가받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적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걸 아실 거예요. 강사는 아이들이 진짜 풀기 어려워서 정말 막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풀어야 하는 문제들을 가르치는 직종이 아니거든요. 그런 직종은 대학 교수님들이고, 강사들은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육부에서 만든 그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그 평균적인 교과 과정의 수업들을 가르치는 직종이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냥 우리나라 4년제 나오신 분들, 또는 4년제 아니어도 돼요. 2, 3년제 나오신 분들도 본인이 공부만 좀 하시면 누구나 쉽게 문제를 풀어줄 수 있을 정도로 업무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렇게 고스펙 선생님이 계시다라는 게 다른 부모님들이나 학생들한테 어떤 홍보의 수단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 정말 고스펙인 선생님이 능력이 좋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원 원장 선생님들은 선생님의 스펙에 따라 선생님의 능력이 좋다라는 생각을 절대 하지 않죠. 참고로 저도 예전에 학원에서 이제 선생님들을 채용을 할 때도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출신 대학 자체를 보질 않았어요. 출신 대학을 아예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제가 뽑고 나서 보니 이분이 정말 뭐 지방의 대학을 나오신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저도 전혀 생각 안 했는데 정말 인류대 나오신 분도 계셨는데, 나중에 알고 봤을 때 그분들의 어떤 강사로서의 능력치가 그분들의 출신 대학과 연관성이 있었느냐?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대 나온 분들 입장에서 조금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인데, 나는 좋은 대학 나왔는데 월급 적게 받아야 되나?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인류대를 나왔으니까 월급 많이 드릴게요가 아니고, 선생님이 충분히 능력이 좋으시니까 월급을 많이 드릴게요 라는 쪽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월급제 학원을 가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고등학생들을 가르친다라고 본다면 400에서 500 사이 정도, 중학생 가르친다라고 하신다면 뭐 200 한 중후반에서 300 중후반 정도 사이에서 급여가 결정될 것이고, 선생님이 처음에 학원에 면접 보러 가서 채용을, 그러니까 이제 시험, 면접을 보시고 학원에 이제 입사를 하시게 될 때 선생님이 급여에 대해서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학원에서 이미 자체적으로 정해놓은 내규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을 무조건 딱 처음에 첫 해에 측정을 합니다. 선생님이 얼만큼 학벌이 좋으냐 이런 거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처음 오신 선생님은 그렇게 급여 책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 이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인지 아직 모르거든요. 처음부터 이 선생님 스펙도 좋고 전에 있던 학원도 뭐 되게 좋은 학원이었고, 보니까 정말 잘하실 것 같아. 그래서 급여를 많이 드리기로 했어요. 한 달에 뭐 예를 들어서 6, 700, 뭐 1000만 원 드리기로 했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아이들로부터 평가가 별로 안 좋아요. 그냥 그래요. 이러면 학원 입장에서 막대한 손해인 거예요. 아이들이 떠나가든 아이들이 학원에서 떨어져 나가든 선생님이 수업을 못한다고 소문이 나든 어쨌든 이 선생님한테 무조건 급여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처음에 오는 선생님한테는 정해진 급여 이상의
연봉 협상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러면 월급제를 받으면 무조건 손해인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 이렇게 시작하냐? 월급제의 좋은 점은 이거죠. 어찌됐든 학원의 운영 상황과 관계없이 아이들이 퇴원을 하거나 나가거나 또는 아이들로부터 내가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아도 어쨌든 나는 내 급여를 받는다. 라는 부분이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죠, 이게. 그리고 이제 비율제의 경우에는 이런 식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150 기본에 학생들 전체 수업료의 몇 %를 선생님이 하는 식으로. 자,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이제 좀 아이들이 정말 적은 경우에는 당연히 일반적인 월급제보다 적을 수도 있겠죠. 근데 비율제 수업을 하는 학원 또는 선생님의 경우에는 선생님 본인도 아이들을 내가 더 모아오고 많이 끌어올 만큼의 자신이 있는 분도 많고 학원 쪽에서도 선생님이 아이들을 많이 끌어올수록 학원은 이득이기 때문에 크게 손해볼 건 없어요. 그래서 특히나 고등수학 같은 경우는 선생님의 강의력에 의해서 아이들이 많이 오고 가고 왔다 갔다 하니까 비율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통상 고소득을 생각하신다면 비율제 학원을 찾으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는 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비율제의 경우에는 그러면 무조건 기존 고정급이 150에 이렇게 되나요? 그건 아니고요. 선생님하고 원장 선생님이 이제 협의를 하게 되는데 좀 약간 높은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 급여를 500에다가 학생들 수입 중에 70%를 선생님이 가져가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상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아는 분 같은 경우 그렇게 해가지고 월소득이 일단 1000만 원대를 일단 훌쩍 넘어가는 그런 분도 계시고요. 또 반면에 이제 비율제를 했지만 생각보다 학생이 늘지 않아서 한 달에 이제 고정급여 받는 월급제 선생님보다 돈을 조금밖에 못 받으신 분도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본인이 그만큼 아이들한테 어필할 수 있고 아이들이 나를 좋아하고 내가 좀 약간 아이들로부터 좀 약간 먹힌다. 그렇다면 비율제를 추천드린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급여는 그렇게 협상을 하시게 될 건데요. 그러면 정확하게 월 소득을 얼마 정도 벌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거는 정말 개인의 능력에 따라 정말 달라요. 개인의 능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적게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요. 개인의 능력이 별로 좋지 않으신데 많이 받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강사로서의 역량이 좋은 분들이 당연히 수익을 많이 올리게 됩니다. 이거는 어느 직종이나 비슷하긴 한데요. 강사가 가지고 있는 그 메리트는 이거죠. 일반적인 기업체들의 경우에는 연차가 필요하죠. 정확히 말하면 이 횟수. 내가 이 직장에서 얼만큼 오랫동안 일을 했는가에 따라 연차에 따라서 어떤 승진 또는 급여의 변경에 이게 영향을 받는데 강사들의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원장님이 봤을 때 이 선생님이 정말 정말 좋아서 아이들이 많이 오고 이 선생님을 엄마들도 아빠들도 다 좋아하시고 이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애들이 많아. 그러면 급여를 많이 주겠죠. 이게 간단한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비교적 젊은 나이부터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강사라는 직종이 당연히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려서부터 젊은 나이부터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니까 강사가 좋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제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강사가 말 그대로 급여를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네, 여기서부터가 이제 고난의 시간이죠. 쉽게 얘기해서 강사는 네, 감정 노동자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감정 노동자인데 그럼 감정 노동을 누구한테 하는 거냐? 학생과 부모한테 다 해야 돼요. 일단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강사니까 나는 수학 강사니까 영어 강사니까 아이들한테 수업만 잘해주면 되지. 내가 엄청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는데 나는 수능 킬러 문제도 다 풀 수 있는데 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강사하시는 분들 중에 수능 킬러 문제 못 푸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그죠? 급여 200, 300 정도 기본 급여 받으시는 분들조차도 수능 킬러 문제 풉니다. 강사 경력이 일단 기본으로 5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수능 문제 정도가 막히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지식적인 부분, 내가 되게 문제 잘 풀어, 나 수학 되게 잘해, 이런 부분은 사실 강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기본이에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스키 강사가 됐는데 스키 강사가 스키 못하면 스키 강사 못하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본인이 차별화를 줄 수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들의 성적을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아이들의 성적만 오르면 제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의 성적은 올려주는데 아이들이 저를 싫어하는 경우도 있죠. 선생님이 조금만,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화를 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아. 막 욕을 해. 수업 시간 분위기가 너무 공포 분위기야. 내가 뭐 질문만 하려고 하면 넌 그것도 모르냐면서 화를 내. 근데 선생님이 하란 대로 막 그걸 참아가면서 공부를 하면 성적은 나와. 자, 이런 선생님이 있다고 하면 이 선생님은 성적 올려주는 선생님이죠. 야, 학원 강사가 당연히 성적 올려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건 맞는데 이 학생이 이 선생님을 계속 따라가려고 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 선생님 말고 다른 선생님 찾아가면 안 되나? 아, 나 너무 힘든데? 이럴 수 있는 거죠. 그 무슨 말이냐? 성적을 올렸다는 거는 결국 부모님의 니즈를 충족시켜 준 거죠. 물론 학생의 니즈도 충족시켜 줬죠. 근데 학생 입장에서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되게 강하단 말이죠. 그러면 성적 올라서 좋긴 한데 다른 학원 가고 싶어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럼 뭐냐? 간단하게 얘기해서 성적을 올린다는 건 결국은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킨다는 어떤 형태의 행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부모님과 학생이 선생님을 좋아하게 만듭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죠? 저희가 판매업을 하든 요식업을 하든 고객들이 우리 어떤 업장 또는 나의 서비스를 통해서 니즈를 충족시켜서 만족도가 올라가고 기분이 좋아졌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업장에 오겠죠. 이게 되게 간단한 건데 그런데 이게 꼭 성적 향상에만 집중하시다 보니 다른 거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감정 노동자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부분인데 아이한테 열심히 가르치고 내가 아이를 막 쥐잡듯이 잡아서 막 남겨서 공부시키고 막 했어요. 성적이 올랐어요. 자, 근데 만약에 그런데 내가 부모님한테 전화를 한 번도 안 했다. 상담 전화 안 했다. 그럼 부모님은 어떨까요? 성적이 올랐으니까 기분은 좋아요, 일단. 그죠? 다행이다. 우리 애가 점수 잘 나오네. 근데 궁금하단 말이죠. 열심히 하는 것도 알겠고, 점수가 올라서 기분도 좋은데, 근데 이 선생님은 근데 다음 달에는 우리 애가 어디 진도 올라가는 거야? 아니면, 우리 애가 지금 이렇게 해서 어느 학교를 가야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해서 일반고 가면 되는 거야? 아니면 과학고를 써봐야 되는 건가? 이런 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아이를 키워보다 보면은, 아기가 학원 갔다 와서 하는 행동 하나하나 때문에도 엄마는 되게 신경이 쓰여요. 학원 갔다 와가지고 얘가 갑자기 그냥 가방 놓더니 방으로 쑥 들어서 문을 닫아버려. 그럼 엄마 그죠? 쟤가 왜 저래? 아니 뭐 안 좋은 일 있었나? 나 때문에 기분 나빴나? 내가 뭐 말 잘못했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얘가 공부를 잘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성적은 잘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정말 이렇게 맡기고 그냥 이렇게 내가 믿고 가면 되는 건가? 아니면 뭔가 그래도 내가 좀 더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나?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수업은 참 잘해주시는데 전화를 한 통화도 안 해.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는 이럴 수 있죠.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신 거 맞는 것 같은데 조금 관리 같은 걸 좀 잘해주는 선생님한테 가는 게 어떨까? 그래도 우리 애가 뭐 진로 같은 것도 생각해야 되고 이제 뭐 좀 있으면 대학교 갈 텐데 고등학교 갈 텐데 그래도 어느 학교 갈지도 좀 약간 좀 얘기도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선생님하고 전화하기가 힘드네.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강사는 당연히 수업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학생들한테 수업 잘한다는 인정도 받아야 되면서 학생들한테 가능하면은 막 학생들한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막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선생님을 따라서 공부를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면서 부모님들한테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할 거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목표로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하다가 제가 혹시나 계획이 수정되게 되거나 뭔가 특이사항 생기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주시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애가 성적도 잘 나와. 애기가 선생님 좋대. 근데 또 선생님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알려줘. 그러면 걱정할 게 없죠. 그냥 선생님이 어떤 계획으로 가겠습니다라는 거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못 하시더라도 아, 선생님이 우리 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구나. 우리 애를 어떻게 키우려고 다 계획을 하고 계시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니까. 그러면 이 부모님과 이 학생은 안 떨어져 나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고객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감정 노동에 해당되는 겁니다. 제 경우에는
아이의 성적에 관련된 게 아니고 그냥 전화를 상담을 드렸어요. 어쨌든 아이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전화를 드렸다가 부모님이 이제 부부싸움을 한 상황이다 보니 네,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저하고 전화하면서 이제 약간 그 신세한탄이라고 해야 될까? 약간 넋두리를 하신 거죠. 한 뭐 몇 분 정도. 그냥 들어드렸어요. 아유, 그러셨구나. 아유, 어떡해요. 속상해서. 그래서 그래도 아기가 시험 좀 잘 받아가지고 기분 푸세요. 이런 식의 대화를 하다가 전화를 끊은 거죠. 이건 사실 제가 아이 상담한 게 아니라 엄마 상담한 거죠. 근데 나중에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우, 선생님이 그때 참 제가 진짜 주책맞게 별의별 얘기 다 했는데, 아유, 그래, 들어주셔서 제가 그때 진짜 속이 후련했어요. 그래도 우리 애가 점수 이렇게 잘 봤으니 그게 좋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특히나 선생님의 입장에서는요, 학생들하고 관계도 되게 중요하고 부모님하고 관계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학생하고 관계가 좋으면 물론 웬만해선 부모님이 학생을 학원을 옮기거나 하진 않지만 부모님하고 관계가 좋아버리면 혹시나 아이가 조금 흔들흔들할 때 부모님한테 아이가 좀 흔들흔들해요 어머니 그러니까 제가 이거 잘 잡아볼게요 하면 아이가 흔들려서 엄마한테 와서 엄마 나 다른 거 가볼까? 라고 했을 때 엄마가 너 무슨 소리야 선생님이 너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잡아준다고 하시는데 좀 선생님 믿고 가야지 너 자꾸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양쪽을 잘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양쪽에 대한 감정 노동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해야 정말로 학원의 입장에서는 좋은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학원들의 특징에 따라서 강의력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학원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재수생 200명 모아놓고 수업하는 그런 학원이면 엄마들하고 전화할 시간이 어딨겠어요. 200명 재수생 앉아있는데 그죠? 그때는 당연히 강의력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런 직업이 아니고 일반적인 뭐 보습 학원이 됐던 또는 뭐 인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학원이 됐던 또는 크더라도 내가 맡은 아이들의 수가 많지 않은 학원이라면 본인이 얼만큼 관리력을 가지고 있냐를 어필하는 게 일단 원장 선생님한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냥 간단합니다. 선생님이 많은 아이들을 붙들고 얘네들이 선생님이 좋아서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원장님 입장에서는 절대로 선생님 무시할 수 없어요. 선생님이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저 선생님 진짜 잘라버리고 싶어. 근데 저 선생님이 데리고 있는 애들이 거의 100명 다녀. 이 선생님이 학원 그만두면 100명이 흔들릴 것 같아. 이러면 이 선생님한테 함부로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저 월급 200% 올려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200%를 어떻게 올려요? 근데 내가 데리고 있는 애가 100명 다니는데 나 때문에 여기 학원에 온 애들이 150명인데 이래버리면은 200% 올리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죠. 왜냐면 그 아이들 중에 절반만 흔들려 나가도 70명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금액이 얼마야? 그죠?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소리죠. 결국은 학원 강사는 아이들하고 부모님하고 얼만큼 친하게 잘 지내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선생님들 중에는 그럼 애들하고 놀아주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애들하고 놀아줘서 친해지는 거는요, 그거는 단기적인 방편이에요. 애들이 한두 번은 좋아하죠. 선생님이 놀아주니까. 근데 이게 쌓이면 애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선생님, 저희 수업 안 해요? 라든가, 선생님 자꾸 수업 안 하고 놀아가지고 진도 밀리는데요. 이런 얘기를 한다고. 이거 뭐냐면 아이들도 놀 때는 좋지만 불안한 거예요. 계속 노는 게. 그러니까 절대로 애들이랑 수업 시간에 놀고 이렇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아이들한테 수업 시간에 수업 열심히 해드리고 하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애들이 좀 지쳐가는 것 같다 싶으면 재밌는 얘기도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죠. 야, 오늘 시험을 보기로 했어. 내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막 다, 뭐, 요번에 뭐 때문에 힘들었고요. 뭐, 얼마 전에 시험 봤잖아요. 뭐 이러면은 선생님이 유도리 있게, 그럼 다음 시간에 볼 테니까 준비 잘해서 와. 라든가, 뭔가 아이들이 본인들이 좀 약간 선생님은 우리 말을 좀 잘 들어줘. 이런 느낌. 그러면서 수업도 잘하죠. 이러면은 선생님이랑 불통의 관계가 돼버리면 애들이 되게 힘들어합니다. 일단 선생님은 안 좋아해요. 근데 선생님한테 뭔가 말을 했을 때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 반응을 해주고 내 말을 좀 들어주고 내 말에 동조도 해주고 동의해주고 그리고 야야 이렇게 한 거는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에 그러니까 어쨌든 네가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좀 열심히 좀 해. 이렇게 얘기하면은 잔소리 같지만 어딘가 모르게 나를 걱정해 주는 것 같고 그런 선생님이 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몸값을 올려서 급여를 많이 받고 싶으면은 애들한테 인기 많으면 돼요. 그죠? 그 인기를 보다 강의력과 관리력과 상담력으로 채우시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은 급여 올리는데 굉장히 유리하고 학원에서 본인의 입지가 커질수록 급여 협상에도 훨씬 유리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들이 학원에 나와서 일을 하실 때 학원에 좀 일찍 나와서 뭐 상담도 하시고요. 애들 수업 준비도 좀 하시고요. 이런 게 좋습니다라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는 이런 부분이에요.
결국은 선생님은 일찍 나와서 엄마들한테 상담 돌리는 게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죠. 엄마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내가 데리는 애들이 몇 명인데. 근데 그렇게 해서 부모님들하고 계속적으로 긴밀하게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을수록 내가 원장님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원장님, 제가 데리고 있는 애들이 몇 명인데, 얘네들 절대로 나간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원장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잡무다. 왜 이렇게 업무가 많나요? 왜 잡무 자꾸 시키나요? 저 이거 하기 싫은데요. 라고 하겠지만, 제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상담이라든가 아이들 수업 준비 또는 잡무 이런 거 하기 싫다고 약간 네, 투덜투덜 하시는 분들은 네, 높은 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정말 강의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시다면 고등 수능 파이널을 가세요. 그러면 돈 많이 법니다. 네, 그거 아니면 무조건 본인의 어떤 뭐라 그럴까 이 나에게 주어지는 잡무에 대해서 난 이게 하기 싫다라고 한다면 네, 다른 직종이 맞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거는 또 제 입장에서 저는 이제 강사로서의 시간들도 있고 요즘에 들어서 제가 이제 사실 제가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운영자의 입장에서도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건데 선생님을 뽑을 때는 네, 학벌 좋고 뭐 강의력 좋고 이런 분 물론 강의력 좋으면 좋긴 한데요. 그보다는 그분의 눈빛이나 어떤 말투나 학생들을 대할 때 목소리 톤 그리고 어떤 말들을 아이들한테 해주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중요하게 봐요. 하여튼 뭐 그렇게 네, 하시면 그래도 급여 인상에 훨씬 유리할 수 있다. 아이들과 부모님이 나의 자산이다. 이 사람들을 내가 많이 데려줄수록 원장님한테 내가 그만큼 파워를 낼 수 있는 거고 절대로 강사가 을이 아니잖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는데 제가 예전에 있던 학원들에서도 네, 원장님이 물론 저한테 월급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갑인 것 같지만 제가 갑이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약간 그럼 갑이다 을이다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원장님한테 원하는 거 당당하게 얘기하고 원장님 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고 물론 본인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뭐냐면 원장님이 그만큼 나를 신뢰한다는 소리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원장님이 약간 기분 나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원장님 저 급여 좀 올려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이 급여로 일하기 너무 힘들어요. 좀 올려주세요. 하면 원장님들 그러겠죠.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도 많이 주고 있잖아. 라고 하는데, 이런 거죠. 아, 근데 원장님, 저 이러면 진짜 힘들어서 좀 뭐, 좀 이직 같은 것도 생각해야 될 수도 있어요. 막 이러면 이제 이게 약간, 네, 그러면 안 되지만 약간 협박 아닌 협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강사는 자기 필드를 넓혀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잡무라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게 결국 내 자산을 키우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사로서 뭐 성공하는 방법? 네, 제가 성공한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네, 주제 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도 이제 그런 강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 이제 강사가 되려고 마음을 약간 먹으신 분들 또는 강사가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이 강사라는 직종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뚜렷한 아이덴티티가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직종입니다. 저희가 음식점을 차리면서 떡볶이 팔면서 부대찌개 같이 팔고 그 옆에 돈가스 튀기면서 그 옆에 파스타 만들지 않잖아요. 그죠? 음식점이라고 해서 세상 모든 음식을 다 만들지 않죠. 어디 가면 요즘은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모든 음식점이 다 전문화돼 있잖아요. 여기는 냉면집, 여기는 고깃집, 여기는 돈가스집 이렇게 돼 있죠. 대부분. 돈가스 집에서 막 부대찌개 팔고 이런 일은 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강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학원 강사를 특히나 이제 뭐 저 같은 경우 수학 강사인데 수학 강사 그러면 수학 가르쳐주는 선생님 나는 수학 잘했었으니까 나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잘했고 나 대학교 때도 수학 공부했으니까 나 수학 가르쳐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세분화해서 디테일하게 생각을 하시고 수학 강사라고 한다면 수학 강사들 중에 어떤 수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종류가 뭐뭐뭐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전문화를 가지고 그쪽 계통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건지에 대해서 그쪽 시장도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그쪽 계통의 수업을 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평균 임금이 얼만큼 되는지 연봉이 얼만큼 되는지도 확인해보고 그리고 아이들 앞으로 학령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그러면 학령 인구가 줄었다고 했을 때 그래도 이쪽 전문화에 관련된 계통은 괜찮을지 뭐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수학 강사를 시작을 했죠.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때 수학 잘했으니까, 대학교 때 수학 잘했으니까. 그래서 수학 강사 했습니다. 근데 수학 강사로서 한 2년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우연한 기회에 이제 약간 서울에 있는 큰 뭐 경시, 영재고 이쪽 공부를 시키는 학원을 우연한 기회에 입사를 하게 됐어요. 저는 지금도 그때 그렇게 거기에 입사한 게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 굉장히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입사 지원서를 넣은 게 아니라 거기 원장님이 저를 불러서 한번 봅시다 해서 저를 채용을 하셨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영재고, 과학고를 전문으로 하는 학원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그 친구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교과 과정에 대한 선행 공부 이외에도 엄청나게 어려운 경시 과정을 공부를 해가지고 그걸 한다는 걸 자체를 아예 몰랐어요. 그래서 가서 수업을 처음 하게 됐는데 받은 교재가 정말 중학교 과정인데도 문제를 못 풀겠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서. 지금 보면 진짜 말 그대로 암산으로 풀리는 문제들이지만 그때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야? 하는 것들이 막 계속 수업하는 교재에 있었어요. 그때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수학 강사들 중에서도 이런 계통의 수학을 가르치는 일도 가능하구나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여기 또 제 성향하고도 잘 맞는 것 같고, 무엇보다 부모님들이 굉장히 교육열이 높으신 분들이 이런 교육을 시키시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해서 이런 거죠. 어떤 두 집단이 있는데 이쪽 집단은 예를 들어 제가 요식업을 해요. 식당을 여는데 이쪽 집단은 집밥을 좋아해. 집에서 밥 먹는 걸 좋아하는 집단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많은 집단. 여기는 외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당연히 저는 음식점을 어디 오픈해요? 외식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는 동네에 음식점 오픈을 해야죠. 그래야지 고객이 많이 올 테니까. 그죠? 근데 보니까 이 교육열도 높고 교육에 대한 투자도 아낌없이 하시고 이런 분들이 영재고 과학고 이런 거를 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고 있으니까 학령 인구가 줄고 그렇다고 해도 이런 영재고 과학고 이쪽 계통의 어떤 수업들은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문의를 주시고 계속해서 아이들을 그쪽으로 유도를 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나도 이제부터 고등 뭐 수능 아니면 뭐 그런 거, 물론 우리나라 정규 교과 과목부터 해서 대입까지 가는 기본적인 코스는 교과 과정이잖아요. 당연히 이쪽에 아이들이 학령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이건 맞아요. 절대적인 인구는 많죠. 그만큼 강사도 많죠. 그죠? 중고등학교 내신 준비, 수능 준비 시켜주시는 선생님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영재고 쪽은 딱 보니까 선생님들 수도 많지 않고, 근데 학생 수도 많지 않지만 그 학생 한 명이,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는 그 교육에 대한 어떤 인프라, 열정, 또는 그 뭐 금전적인 어떤 그런 베이스가 굉장히 높단 말이죠. 이게 오히려 시장으로서는 좀 더 좋은 시장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때부터 좀 약간 마음을 정한 것 같아요. 난 영재고 가는 거 내가 아직은 기본적인 것밖에 가르치지 못하지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영재고 시험 보는 그 시험까지 내가 완전히 혼자 다 가르칠 수 있도록 공부를 해봐야지 해가지고 이제 뭐 천천히 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생각하면 좋은 결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쪽으로 내 전문화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제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을 봤을 때는 저는 그래도 조금 이제 좀 다행히 잘 좀 풀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강사하시는 분들은 그냥 막연하게 내가 고등수학 가르쳐야지, 중등수학 가르쳐야지 이러지 마시고 뭔가 목표를 가지시고 쉽게 해서 시장성이 좋은 목표를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내가 이 수업이 어렵지만, 지금 당장 내가 이거를 해서 돈을 벌지 못하지만 꾸준히 평소에 연습해서 노력해서 원장님한테, 원장님 제가요 사실 고등학교 2학년 애들 수학 공부 좀 많이 했거든요. 저 반 하나만 좀 저한테 한번 맡겨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원장님이 선생님한테 높은 발을 맡기려면 선생님이 능력적인 부분이 뛰어나다는 건 못 보여줬어도 성실하다는 것만이라도 보여주면 원장님이 한번 맡겨주시죠. 그래요? 그럼 내가 한번 반 한번 맡겨볼게. 그러면서 맡으면 그 반 아이들한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 점수도 올려주고 또 아이들한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잘 해주면은, 그럼 원장님 봤을 때 선생님 맡겼는데 잘하네? 그러면 그래서 또 공부해가지고 선생님, 원장님 그럼 제가 이번에 얘들 고3까지 해가지고 대학도 한번 보내보면 안 될까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본인의 단계를 높여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목표까지 그렇게 도달하시면 그때부터는 거기가 내 필드가 돼요. 이제부터 난 여기서 노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기 안에서 그 수업들을 반복하고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아이들을 접하다 보면 노하우도 생기고 실력도 늘어나요. 그러면 이제
그 내가 목표로 했던 필드에서 내가 나름대로 위치를 잡았기 때문에 나에 대한 고객층이 항상 고정적으로 확보되는 수준이 오면 그때부터는 사실 급여를 걱정하실 일이 별로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강사로서의 어떤 그 길을 가시는 거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한테 질문해 주신 분이 학원 강사 하면 돈 많이 버나요? 그리고 학원 강사가 뭐 앞으로 전망이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이셨는데 저는 그냥 그 질문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그분한테 네, 학원 강사는 대충 얼마 정도 벌고요. 뭐 어떻게 일을 뭐 하면 뭐 괜찮아요. 이렇게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에는 그분한테는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그분은 없을 테니까. 그러면 진짜로 학원 강사들이 임금 협상을 어떻게 하며 그리고 일할 때 어떤 부분에 좀 약간 중점을 맞춰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는 게 본인의 어떤 스펙과 본인의 어떤 급여를 올리는 데 유리할지 그리고 좀 더 최종적으로 뭐 멀리 봐서 내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게 어디까지 갈 것인지 그래서 그 수업을 하거나 또는 그런 강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가서 결국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자기가 수업을 하고 그 자리를 잡아갈 건지에 대해서 제가 아는 선에서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 혹시 그분이 모르겠어요. 제가 그분한테 답변으로는 이제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고 이거 한번 보세요라고 하겠지만, 네, 그분 말고도 학원 강사를 한번 해볼까라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렇잖아요. 아마 뭐 대기업 같은데 입사원서 쓰실 때 고민 많이 하시죠. 내가 이 회사가 나한테 맞을까? 이 회사가 뭐 월급 얼마 주나? 또는 복리후생은 어떤가? 이런 걸 다 고민해 보잖아요. 뭐 직장 가면은 지금 뭐 일하는 뭐 위치는 어딘지 이런 거 다 따져보고 하죠. 근데 학원 강사 하시는 분들은 네, 제 경험상 예를 들면 좀 이런 경우가 많아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다른 어떤 본인의 업종이나 다른 직종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뭐 생각보다 일이 잘 안 돼서라든가 또는 나랑 성격이 안 맞아서라든가 이런저런 이유로 그 일을 그만두시고 학원 쪽으로 전향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나랑 학원 강사 할래. 이런 케이스는 많이 보진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제 경우는 물론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학원 강사로 뛰어들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좀 약간 학원 강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조금 다소 좀 쉽게 생각한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냥 뭐 나는 고등학교 때도 수학했었고 대학교 때 수학했었고 직장 다니면서도 수학은 했으니까 수학 가르치는 걸 할 수 있지 뭐 이런 생각으로 학원 강사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좀 더 깊게 생각을 하시라. 학원 강사는 수업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이 학원 강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푸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거를 학생들한테 얼만큼 재미있게 그리고 아주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플러스해서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어떤 불안감 그리고 궁금증 이런 거를 얼만큼 잘 해소할 수 있는지 거기다 플러스해서 애들하고 얼만큼 인간적으로 끈끈한 유대를 맺고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사실 진짜 학원 강사의 능력인 거예요. 수업 잘하는 건 기본이죠. 요리사가 요리 잘하는 건 기본인 거고, 그죠? 아까 말씀드렸지, 스키 강사가 스키 잘 타는 거 기본이고, 수학 강사 수학 푸는 거 기본인 거예요.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거기서 꼭 필요한 게 뭐다? 그런 서비스 정신. 이게 뭐 백종원 아저씨 나와서 하는 거 보면 음식도 맛있어야 되지만 손님 대할 때 말투, 눈빛, 홀에 나와서 손님한테 인사해야지 왜 주방에 들어가서 얼굴도 안 보고서 인사만 하고 있냐고 막 뭐라 하시죠. 그런 거예요. 손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음식만 하는 게 아니고 손님이 즐겁게 또는 기분 좋게 식사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해서는 똑같아요. 학원 강사도. 아이들이 와서 수업을 할 때 내가 어려운 문제 풀었으니까 와 나는 훌륭한 강사야. 이거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면서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줬고 즐겁게 받아들이게 해줬고 그러면서 야 어려워도 하면 돼 하면서 자신감도 심어주고 부모님한테 어머니 오늘 이런 거 했는데요 좀 어려운 거니까 애기 오면은 그냥 책가만 던지고 핸드폰 보게 하지 마시고 한번 선생님이 너 어려운 문제 풀었다며 오늘 그거 한번 보고 자 선생님이 너 보고 자라 그랬어 라고 해서 한번 보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그냥 수업 잘하는 선생님보다 훨씬 뛰어나는 강사가 되죠. 그렇게 해서 본인의 월급이나 급여를 늘렸을 때 고액 연봉자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네, 선생님 월급, 그러니까 강사들의 월급 급여, 뭐 그런 금전적인 부분을 얘기하면서 그런 고소득을 생각하신다면 어떤 선생님이 되세요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성공한 강사라든가, 뭐, 돈을 많이 버는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저 사람 뭐 주제 높게 막 저런 얘기 한다고 막 그러실 수 있어요. 뭐, 저보다, 당연히 우리나라에 저보다 월급 많이 받고 돈 많이 버시는 강사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아마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강사라면 누구나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의 부모님이 나로 인해서 조금은 스트레스가 정확히 말하면 어떤 불안을 해소하고 아이의 교육과 아이의 진로, 아이의 앞날에 대해서 조금은 염려를 덜 수 있고 또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자랐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선생님 덕분에 조금 도움을 받았다. 우리 아이가 성장하는데 이 선생님이 좀 도움을 주셨다. 뭐 그런 선생님이 돼야지라는 생각으로 다들 일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론적이고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학원 강사라는 직종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자칫 간과하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되게 가라앉아 있는 게 목감기가 요즘에 계속 안 낫고 있어서 이런데, 네. 이제 뭐, 예, 영상 이제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를 제가 요즘에 얘기를 안 해서 조금 구독이 많이 좀 늘지 않아. 네, 근데 그래도 2,000명 넘겼어요. 제가 네, 좀 됐지만. 그래서 구독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을 더불어서 저랑 같이 수업하는 학생들, 수업했었던 학생들, 그리고 같이 저랑 인연을 맺었던 부모님들 또는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다, 네, 죄송합니다. 덕분에 제가 이제, 네,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도전을 한 거거든요. 원래 있던 예전 학원에서 나와서 제가 하고 싶었던 영재고 입시 수업만 한번 해서 아이들을 내가 한번 키워서 보내보고 싶어 라는 생각으로 도전을 했는데 다행히, 네, 첫 도전에 좀 제 나름대로는 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어요. 그래서 좋은 학생들이 저한테 찾아와 준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그 친구들한테 직접 이렇게 인사를 하지 못했지만, 네, 저한테 찾아와 준 거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또 믿고 아이들을 맡겨주시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 영재고 입시도 열심히 해가지고 네, 좋은 성과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